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정치 분석의 고수 세 분을 모시고 4.15 총선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정치연구소 세인코아의 김성회 소장, 정의당 대변인이었던 강상구 작가, 그리고 윈지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이번 총선 누가 어느 정당이 승자가 될까요? 일단 김성회 소장님. 민주당이 일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못해서. 그런가요? 좋습니다. 자, 강상구 작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제1당은 민주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대약진하는 곳은 정의당일 테니 정의당도 승자 취급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내용은 좀 이따 따져보고요. 네. 자, 박시영 대표. 네, 저도 민주당이 일당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해보면 정권 심판론보다 보수야당 심판론이 훨씬 높거든요. 네. 네, 그렇기 심판이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번 총선에서 좀 가장 큰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총선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아까하고 같은 순서로 좀 답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새로운 흐름을 누가 만들어내는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그 의원이 이제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게 복귀가 가능한 이유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구도 그리고 지금 20대 국회까지의 그 국민들의 염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혁신을 할 건지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떻게 혁신을 할 건지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싸움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는 쪽이 더 많은 표를 가져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움 자체가 변수가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강상구 작가 어떻게 저는 역대 선거하고 비교해 보면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왜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한반도 평화 관련한 변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도 한국 정부가 운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미 관계가 더 나아지더라도 국민들한테 크게 감동 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경제 성과 같은 것은 이미 대통령 지지율은 좀 안정적으로 계속 50% 이쪽 저쪽으로 가고 있고요. 경제 성과는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서민 경제와 관련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면입니다만 이 경제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이미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이 돼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제 생각에 보수 세력 통합 정도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아니겠나 싶은데 이것도 효과가 그렇게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렇게. 네. 보수 세력 통합에 대해서 좀 이따 한번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박시영 대표도. 저도 변수가 별로 없는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국내 이슈 중에는 경제 이슈만 놓고 본다면 부동산이 제일 큰데요. 가닥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조금 안정세를 돌아섰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다 싶고요. 그러면 이제 진영이 보수하고 진보 쪽에 그 지지자들이 거의 똘똘 뭉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중도층 싸움인데 중도층은 감성 코드에 약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인재영입 공천 싸움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도 민주당이 한 발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이 우세한 국면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요. 무엇보다도 한국당의 비호감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하지 않고 통합만 이야기했을 때 감동이 적을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판이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박시영 대표 말씀하신 연장인데요. 사실 이번 총선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3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문재인 심판론 이런 게 작동할 것 같은데 한겨레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오히려 보수야당, 보수기득권 야당을 좀 심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더 많이 나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온 걸까요? 김성현 대표. 일단 그 자유한국당은 현실적인 목표가 중도층을 잡는 게 아니라 지지층을 다시 회복하는 문제를 지난 1년 동안 보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는 본인의 역할을 훌륭하게 잘 수행했다고 봅니다. 다른 대표였으면 아마 이만큼 지지도를 모아서 30%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에 이제 부작용으로 중도층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있는 것이지 자유한국당이 이거 자체를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구도대로 가고 있는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유권자들의 현재 선택이 그렇고 특히 12월 같은 경우는 이 여론조사 할 당시가
공수처법, 선거법 등이 마구 논의가 되고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목리를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1월, 2월에 안철수 의원이 다시 등장을 하고 전국이 요동을 치면 요 기조가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두고 봐야 되겠고. 네. 알겠습니다. 자, 강상우 작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그 아까 사회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권 그 중반 지나고 있는데 그 정권이 아니라 야당이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높은 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을 자유한국당이 해내고 있다 이렇게 그런가요? 생각되고. 네. 근데 사실 촛불 항쟁 후에 바뀌지 않은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국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주도한 게 자유한국당이고요.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특히 강경 우파 노선 계속 그 택하고 국회 밖에서 싸웠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죠. 내각제 같았으면 사실 지난번 촛불 항쟁 때 국회 해산되고 다시 재구성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지체된 혁명 이제 하는 것이다. 집안의 다른 데는 청소 시도라도 해봤는데 방 하나는 문도 못 열어봤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늦었지만 지체된 혁명을 유권자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시영 대표. 네. 일단 이번 선거 총선에서는 대통령 변수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50% 내의 그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 지지도나 개인 지지도는 50% 중반대까지 치솟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변수가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극단적인 투쟁 때문에 국회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정점에 자유한국당이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 심판론, 국회를 바꿔야 한다. 특히 일하지 않는 때를 쓰는 한국당과 일하는 민주당, 일하는 정의당 이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이참에 보수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정서가 높아진 것 같고요. 저는 투표율도 상당히 높을 거로 예측합니다. 그것 때문에 과거에 이제 탄핵 이슈가 있었던 17대 국회 총선 때도 투표율 60%를 상회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심판론이 커지면 그만큼 투표율이 오르게 돼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투표율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자, 이 질문은 이제 박시영 대표한테 먼저 좀 드릴게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걸림돌이다. 네. 물러나서 비대위 체제로 가야 자유한국당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물러나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불붙을 수 있을까요? 뭐 문재인 정권 심판론은 아까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이 5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중도층들이 문재인 심판론보다는 한국당 심판론에 손을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황교안 대표 리더십 분명히 흔들리고 있죠. 그거는 본인이 자초한 바가 크고요. 또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입지 활로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황교안이 물러난 다음에 대안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선뜻 내놓을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이 지금 한국당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요. 자, 김성현 소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단식, 농성, 삭발 할 걸 다 해서 남은 게 당대표 그만둔 것 말고 사퇴밖에 그건 남아 없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그 홍준표 대표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20대 자유한국당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의 대부분은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 잘 들 사람들 위주로 뽑아 놓은 것이 지금 이제 전 부작용을 보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들 중에 누구 하나도 용감하게 뛰치고 나가서 초선 의원 그룹이 그만해라 대표 이런 얘기를 아무도 못하는 상태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전 황교안 대표 체계로 그냥 갈 거라고 보고요. 이런 상태에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굳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건 좀 간단한 질문인데요. 작년에 이제 일본하고 외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한일전, 자유한국당을 심하게 비난하는 분들은 토차 외구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만. 자, 강상우 작가님 혹시 이런 게 총선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런 구도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근데 근데 이제 이미 그 구도도 지금 현재 이미 여론에 충분히 반영되어 반영이 있긴 돼 합니다. 있죠. 그래서 네. 그렇게 주장하는 게 구도를 변화시키거나 특정 여론을 더 강화시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고요. 다만 저는 다른 구도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른바 좌파든 우파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몇 억씩 이익 보는 건 똑같다는 그런 사례들이 막 보였잖아요. 국민들 네. 실망이 대단히 크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한일전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국민들 많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겨레 신문이 노동자 밥상 그 기획 네, 신년부터 예, 시작했습니다.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정신이 총선에 반영되는 게 좋겠다. 집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이 아까 그런 구도에서는 사실 나아지리라고 보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양반 평면이 있는 사회에서 이 외구와 싸워야 되지만 평민은 양반과도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싸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네, 알겠습니다. 김성현 소장님 혹시 한일 연구도 뭐 지지층 내에서 정도의 결집 그리고 20대 정도가 반응을 할 건데 예. 예, 중도층을 움직일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약간 영향은 있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물러났기 때문에 그렇군요. 강풍이 아닐 거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법이 준연동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규칙이 좀 바뀐 셈이에요. 그런데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적용되는 첫 번째 선거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 참 예측이 참 쉽지 않은데요. 일단 제1당이 과반 의석 차지하기는 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현 선생님? 뭐 민주당이 크게 양보한 거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만 놓고 보면 과반을 원래 하려고 했으면 지역구에서 130을 하고 정당 투표에서 40%를 얻으면 150으로 과반을 넘어가죠? 예, 확보할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봐도 140도 못 얻는 상태가 된 것인 만큼 선거법에서 그만큼 민주당이 양보했다는 생색을 좀 일단 내고 싶고요. 그래서 과반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렵다. 자, 강상구 작가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이 크게 양보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원래 받을 만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도 이 준연동형이지만 애초에 연동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선거제도는 유권자들한테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보장해주자라고 하는 정신이 담겨 있는 거죠? 거잖아요. 준연동형도 많이 후퇴했지만 여전히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을 못 넘는 것은 민주당이 크게 양보했기 때문이 아니고 원래 그냥 과반 못 넘는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라고 저는 보고요. 선거제도 바꾼 것이 승자 독식 방지하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승자가 되는 거는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근데 승자가 독식까지 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예전에 노회찬 대표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등한 사람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선거제도는 1, 2, 3등이 금은 동메달 적절하게 나눠 갖자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그 요구를 담은 선거제도였고요.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끝까지 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선거제도를 원안보다 너무 많이 후퇴시켜서 누더기로 만든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을 기억하는 국민들 많을 거라고. 어떻게 보세요? 승자 독식을 좀 차단할 수 있을까요? 준연동형 뭐 제도가?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측면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요. 연말 연초에 이제 많은 지역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유심히 좀 살펴보면 저는 뭐 지금 당장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내일 당장 투표를 한다면 민주당이 150석 가까이 얻을 수도 있다. 현 제도에서 현재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역구 140개를 넘는 수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가지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3 세력이 제3당이 어디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현재 그 바른미래당 계열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의당 쪽이 될 것이냐 궁금합니다. 김성현 소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느 쪽도 원내 의석 확보까지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석은 넘지 예, 않을 20석은 것이다. 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최소한 두세 개 정도 이상의 정당들이 예, 자리를 차지할 거라서 어느 쪽이 딱 크게 자리를 딱 3당으로 잡지는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강상문 작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의당이 제3당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지율 계속 살펴봐야 되겠지만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그다음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촛불개혁 정신 후퇴하지 않게 원하는 유권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의당의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뭐 맨 짜장면 짬뽕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시대였다면 네. 이제는 양은 좀 작지만 탕수육 나오는 시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의당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좀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3당으로 상당히 유력하다가 비례한국당, 뭐 비례 자유한국당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게 나오고 있고 또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하면서 안철수 당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얘기 강상구 작가님, 심상정 대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목표라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뭐 너무 희망사항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제가 앞서 얘기한 것도 다 희망사항으로 느껴지셨나 보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예. 그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례자유한국당 등 변수가 있지만 그 얘기는 뭐 뒤에 나눌 거니까 네. 그 정당 지지율과는 또 별개로 총선에 어느 정당을 그 비례 투표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정의당이 12%에서 14% 정도 나오는 여론조사가 계속 지금 그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보다 더 정당-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현재로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올해 총선의 의미를 살피면서 전략 투표할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원내교섭단체 달성은 가능한 일이다. 12% 정도 나오면 네. 계산이 되거든요. 박정대 이게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15%에 달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12%를 상회할 거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보통 20% 정도가 정의당을 찍는데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왜 왜냐하면 그렇죠? 민주당을 찍어도 사표가 되기 때문에, 물론 네. 이제 비례대표가 6명 정립형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캡 안에서는 거의 30석 안에서는 의석수를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지역구 의석수 자체로 본다면 뭐 130석 이상은 능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흐름이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의 득표율은 최소 15%다. 그런데 변수는 굉장히 아까 과학적인 일단 분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이 네. 몰빵을 할 거냐. 그렇죠. 이게 이제 상당히 변수예요.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네. 그게 이제 30% 이상이 만약에 몰빵이 이루어진다면 역전이 됩니다. 그 당이 정의당보다 오히려 정의당이 15%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자유한국당이 더 앞설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군요. 그렇게 이루어지면. 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3% 이상 정당에서 득표율을 올리면 준연동형 이쪽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원내교섭단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정당이 몇 개 정도가 될 걸로 예측하십니까? 김정혜 선생님. 다시는 정당 제외하면 우리공화당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우리공화당.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대가 되는 것은 기독당, 녹색당, 호남당. 기독당하고 우리공화당은 혹시 겹치지 않을까요? 겹치지만 또 다른 전 컬러가 있기 때문에 네. 게다가 황교안 대표가 별도로 밀어줄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기독당도 3%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녹색당은 가지고 있는 아젠다를 가지고 잘 밀어붙이면 저는 3%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변수는 아까 전에 박지영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국 사표 심리를 자극하는 건데,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찍어봐야 비리 안 나오고 우리를 찍으면 호남은 우리가 확실히 챙길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해서 지난번 그 18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15% 정도 했는데요. 민주평화당이. 그거를 한 5에서 한 8% 정도 끌어올리면 전국 3%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걸 위해서 호남당이 뭐 이름을 뭐라고 짓든 네. 노력을 할 수 있고, 하나 남은 오늘 이제 등장한 변수로 인해서 안철수 세력이 이것들을 다 흡수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국회 진출할 정당이 거의 7, 8개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전 7개 정도는 7개 충분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상구 작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제 알겠습니다. 여기 준비된 원고에 7개 이렇게 적어놨고 7개? 네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녹색당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네. 가지고 저도 뭐 쉬어보니까 네. 8개까지도 8개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나옵니다. 그 아까 한 자리를 놓고 우리공화당, 그다음에 우리공화당은 저는 거의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네. 기독자유당, 민중당까지. 예, 녹색당, 호남 짬뽕당들이 네. 한 자리를 놓고 좀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례 자유한국당, 이른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만드는 위성 비례 정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박시영 대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한다. 이미 하는데 등록을 했죠. 지금 변수는 다른 변수보다는 네. 그 통합의 길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수 통합을 이야기하면 이 문제가 걸림돌이 돼요. 왜냐하면 보수 통합을 추진하다 보면 통합이 될 수도 있지만 선거 연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런 식의 위성 정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보수당이나 그다음에 우리공화당 이런 우리공화당은 데에서는 반발이 반대하겠죠. 굉장히 크죠. 네. 왜냐하면 지역구는
한국당 찍어주고 비례대표는 자기들 찍어달라. 이게 이제 기독자유당도 노골적으로 내세웠고 또 변수는 뭐가 있냐면 당내 혁신을 하다 보면 의원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공화당 아니면 무소속 이런 데에 입당한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들 같은 경우는 또 비례대표를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득표율이 꽤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난관은 꽤 많을 거다. 그리고 과정에 여러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많이 노출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탄치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시도할 거다. 밀어붙일 것이다. 네. 자, 김성현 소장 어떻게 보죠? 전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정당 투표라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정당 투표는 지역구를 투표하고 비례로 있는 40석이든 50석이든 그것을 누구를 줄 건지를 판단하는 투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강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에는 전체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보여줘야 되는 투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10%를 했을 때는 그래서 민주당에 지금 말씀하신 4분의 1이 넘어갔을 때는 이 지역은 민주당을 찍었지만 비례대표는 정의당이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제스처였던 건데 이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찍어서 그 표를 계산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 점을 파고들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50석 중에 지금까지 30%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서 15석 만들어 주시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저 4+1의 농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의 자매인 비례자유한국당을 소개합니다라고 선거 운동을 펼치게 되면 유권자들이 윤리적으로 부담 없이 네. 아 그래 난 원래 비례는 이 당을 찍었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투표 행태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가고 있는 것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문제로 전 나아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고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서 저 역시도 매우 진중하게 네. 만들 것을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당 지지층이 다 가지는 않지만 그렇죠. 적어도 50% 이상은 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것이다. 자, 강상구 작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안 좋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시겠죠. 예. 이게 원래 이제 막 몸에 정말 나쁜 병은 옆 장기로 퍼지고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뭘 또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과연 성공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유지해도 네. 사실은 30석의 캡을 씌워놨기 때문에 얻는 비례 의석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따로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얻는 의석수가 한 열 몇 석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그걸 보고 과연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그 격전지는 아마 다 어려워질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꼼수를 써서까지 네. 총선을 이기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래서 지역구에서 어려움이 아주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비례 관련해서도요. 아까 정의당 15%까지도 말씀하셨는데 민주적인 민주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의당을 더 지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많이 되면 비례 의석 상대적으로 적게 얻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표를 사표로 만들지 않으려면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을 응징하려면 정의당에게 더 유례없는 전략적 수준의 투표를 몰아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네, 보태면 추가하시죠. 이게 인재 영입 때문에 이게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인재 영입 3호까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한국당도 쫓아가야 하는데 그렇죠. 대부분 비례대표를 줄 분들을 모시거든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야 하는데 그렇죠. 비례대표를 만약에 미래 자유한국당을 만약에 만든다면 자기들은 비례대표 안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인재 영입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문제네요. 않은 알겠습니다.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 질문은 김종혜 소장한테만 드릴게요. 비례 자유한국당이 만들어지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례 더불어민주당 만들까요? 강상구 작가님이 다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만들면 안 되죠. 안 된다.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수 통합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자유한국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뭐 보수통합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요. 뭐 아무튼 다 좋습니다. 이 보수 세력이 통합을 해서 총선을 치러야 한다라는 당위론에 대해서 이른바 보수 성향의 신문들 조중동에서도 뭐 뭉쳐야 한다. 그래야 반 문재인 연대를 해서 심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박시영 대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요 보수 간에도 너무 그 간극이 벌어졌어요. 감정도 벌어졌고 노선의 차이도 분명히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구구 쪽이 지금 그 힘을 받고 있고 황교안 대표가 우경화를 하면서 네. 기독자유당이나 그다음에 우리공화당 이런 쪽에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 계열들이 볼 때는 이게 합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층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통합을 원합니다. 소통합을 원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 대통합을 하려면 뭔가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감정이 너무 상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뭉쳐봤자 그 안에서 또다시 불협화음이 굉장히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너지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보수통합 이전에 각 당이 혁신의 과제를 얼마나 수행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선거연대나 통합이 이루어지는 건 모르겠지만 인위적으로 뭉치고 보자. 이거는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지 못할 겁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총선에 뭐 좀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같은데요. 네. 안철수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제에 어떻게 보면 틈새를 잘 파고든 거예요. 타이밍을 늘 고민했거든. 이 판에 뛰어들 수도 있고 총선을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대권으로 직접 갈 수도 있었는데 한국당이 무너지면 보수 재건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뛰어들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이유는 저는 철저하게 준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했던 그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참신한 20, 30대들을 영입을 해서 충분히 승부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잘하면 원내교섭단체 안 되더라도 10석 이상은 안철수 이름으로 능히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범진보 세력들이 다 모인다 하더라도 180석을 현실적으로 넘어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160석에서 170석 이 정도 사이의 의석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캐스팅 보드는 안철수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열몇 석을 갖고 있더라도 저는 그런 지점들을 고려해서 지금 뛰어들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황교안 대표하고 손잡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지금 당장은. 보시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이 무너지는 걸 바라는 거지 전국적으로 대선을 뛰려면 지금 손 잡을 수도 없고 잡는다 하더라도 그럼 공천에서 자기가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검찰에서 자유한국당 국회 선진화법 위반했다고 이제 수사 결과 발표했고 여러 명 황교안, 나경원 포함해서 여러 명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일단은 영향은 약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다만 무시하고 공천할 가능성이 있어요. 각 당이. 각 당이.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맞아야 의원직 상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한국당이 움츠러들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투쟁했던 이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관하게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그 명단 안에 들어왔지만 기소됐지만 경쟁력이 없는 사람 잘라내기는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바로 잘라내는 그런 어떤 처방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이 이제 기소를 당했는데요. 네.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까지 포함하면 약식 기소까지 하면 5분인데 제가 볼 때 민주당도 무관하게 공천할 가능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이른바 4+1이 놀라운 어떤 협상력과 뭐 연대, 타협의 정치 이런 걸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김성애 소장 보시기에 총선에서도 이 4+1 연대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 이미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됐기 때문에 같이 공조하는 것은 끝났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도 바른미래당에 비해서 훨씬 더 우쪽으로 가 있고 정의당도 후보군이 구성이 되면 이제 뭐 드러나겠지만 지금 심상정 대표가 협의하는 만큼의 수준의 협의를 할 수 있게 될 상태라고 보여지지 않아서요. 네. 공전이 여기까지고 앞으로는 경쟁이 나왔군요. 경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상구 작가 동의하세요?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호남 같은 데서는 아까 호남 그 짬뽕당이요. 통합당이라고 하죠. 뭐. 호남 통합당 네, 약간 짬뽕 비하 발언 같은. 예. 근데 정의당도 호남에서 나름대로 강하죠? 예, 힘을 실을 네. 거기 때문에요. 그 확실한 경쟁 상대예요.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기억 나는데 그 운동장의 틀에
그 이렇게 같이 그리잖아요. 그 여럿이 합심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경기할 때는 각자 뛰는 거니까요. 네. 이번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몇 가지 간단한 변수 좀 짚고요. 일단 18세 이상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총선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단히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부모 영향을 좀 받고요. 왜냐하면 네. 대학생 재수생들입니다. 대개 대학교 1학년생하고 재수생 그리고 고3의 일부 4월 16일까지 생년월일이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부모 영향이 있고 보수 유튜버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분들은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보수 유튜버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 최근에 20대 여론조사를 따로 엠브레인이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민주당이 31, 한국당이 6%, 굉장히 바른미래당이 8%, 정의당이 6% 나왔습니다. 정의당 30대는 12%가 나왔는데 20대에서는 좀 고전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을 잘할 정당 누구냐 했더니 거기서도 민주당이 한 28, 한국당이 7%, 정의당이 12%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 쪽이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정확히 수치를 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분위기로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유튜브와 인터넷의 영향이 커서 네. 젊은 층이라고 진보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히 맞춤형으로 누가 정책들을 내놓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현재 자체로 놓고 보면 좀 불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강상우 작가. 네, 저는 그 앞서 말씀하신 분들하고 대체로 동의를 하는 의견인데요. 다만 그 유튜브 영향이 크다고 하셨는데요.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10대가. 근데 네. 저희 아이도 10대인데 유튜브 볼 때 뭐 보수 세력이 보는 그런 유튜브 안 보고요. 다른 재밌는 유튜브 많이 봅니다. 그런 그래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유튜브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네,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네. 부모 영향도 그 고등학생들이 부모 말 잘 안 듣지 않나요? 네. 그 정치 투표할 때 부모 말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네.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는 그 민주당이나 정의당에게 유리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18세 유권자들 53만여 표요. 이분들이 새로 투표하는 시민으로서 이 선거에 이제 들어오셨을 때 정당들이 어떤 의제를 내세우고 제대로 논의할 수 있겠는 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 같고요. 그런 의제 토론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현 소장님, 각 정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인재 영입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감히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 다시 1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다시 지금까지 했던 1번이죠. 거는 리셋하고 다시 1번을 하겠다는 것에 나왔다는 자체가 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갖고는 되게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민주당도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스토리가 있고 감동적인 것을 줘서 민주당이 이런 정책을 지향한다라는 것은 잘 표현됐지만 이분들이 그럼 직업 정치인으로 계속 뻗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정치는 저는 이미지로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영입만 가지고 언론들이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다른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정의당은 지금 입당이 안 돼 있는 분들은 현재로서 비례로 출마는 안 되는 상태가 된 거 아닌가요? 네, 현재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라서 영입을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피선거권이든 선거권이든 가지려면 그 조건이 있어요. 몇 달 전에 하여튼 입당을 해야 됩니다. 예, 당비도 그렇군요. 몇 차례 내야 예, 되는데 예. 다만 전국위원회 결정이 있으면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후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당내 알겠습니다. 분위기에서 지금 그렇게 이후에도 더 영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전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정의당 방식으로 내부에서 인재를 훈련시키고 트레이닝해서 키워서 총선에 출마시키는 게 예, 더 그게 바른 바람직하죠. 정치가 아니겠는가? 그 점은 저도 좀 거들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시죠. 저는 대한민국 정치를 망가뜨린 원인 중에 하나가 선거 때만 되면 영입하는 영입이죠. 정치. 네,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정치는 정치라고 하는 전문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뭐 유명하면 들어오고 의사하다가 들어오고 변호사하다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한 번 하고 근데 금방 나가죠. 네. 예, 그리고 한 번 하고 금방 나간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유권자 만나고 고충을 듣고 이들과 함께 조직된 힘을 형성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갈등을 관리하고 하는 것까지 그렇죠. 포함해서 네. 이런 훈련 안 돼 있는 분들이 그 뭐 자기 비난하는 곳에서 별로 살아보지도 않았던 분들 특히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 정치하다 보니까 뭐 갈등을 관리할지도 모르고 뭐 그래서 뭐 늘 그 안 좋은 그 용어 써가면서 화내고 싸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영인,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인맥 관리, 시간 관리, 뭐 무슨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능을 갖춰야 된다 하는데 정치야말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영입이 자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저는 좀 현상들이- 견해를 달리하고요. 네, 그 좋습니다. 지점에 두 말씀하시죠. 분하고 예.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 기성 정치에 대한 약간 반성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계급 정당하고 대중 정당하고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의 방식은 정의당의 그릇에 맞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보는 편이고요. 대중 정당을 지향하는 정당, 수권 정당에서는 지금의 정치 혐오증이 크고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 속에서 인재영입 불가피하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고 다만 네. 인재영입 중에서도 옥석은 가려한다. 그 지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내부 발굴에 대해서 등한시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 있다라는 측면에서 김성애 소장이 지적한 것도 그런 면에서 충분한 의미는 있지만 인재 영입을 지금 폄하해서는 수권 정당이 되기 어렵다. 저는 그 지점을 그게 이제 지적하고 현실론이죠. 있습니다. 예. 네, 뭐 자, 여론의 시간 때문에 말씀 더 하기가 좀 어렵겠죠. 괜찮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니 저는 예.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의 그 취지는 이해를 하고요. 다만 얼마 전에 핀란드에서 34세의 여성 총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그런 게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시절부터 정당에서 정당 활동하면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당에서 국회의원은 출세한 사람들의 인생 이모작 수단 같은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정치를 하고 싶으면요 정당에 가입해서 훈련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 변호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출세를 생각한다는 먼저 것이죠. 하고. 예, 네. 저는 이런 그 악순환은 어떤 당이든 어느 순간부터든 누군가는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항상 현실론 때문에 총선만 되면 영입하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지는데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께는 약간 다른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여론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는 분이시니까 권역별로 볼 때 이번 총선에 어떤 가장 뜨거운 격전지가 어디가 될까요? 권역별로 본다면 뭐 수도권 역시 뜨거운데요. 수도권이 역시 뜨겁다. 네. 뜨거운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격전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게 광진 을입니다. 왜냐하면 광진을 서울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서울에서 네. 왜냐하면 오세훈 전 시장이 나오는 지역이죠. 원래 이제 오세훈 네. 추미애 맞대결이 예상이 됐는데 추미애 의원이 이제 장관으로 갔기 때문에 그 지역을 민주당이 어떤 사람을 과연 공천을 줄 거냐 여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로에서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나올 의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실? 네, 안 나올 것 같죠. 네,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총리하고 붙었을 때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거로 봅니다. 때문에 격전지라고 분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0%포인트 이상 저는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나경원 지금 원내대표가 있는 동작을도 관심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그만두면서 급격하게 조금 하락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가장 격전지로 광진을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 이외에 이번 총선에 어떤 관전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씩만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강상우 작가부터. 저는 뭐 무엇보다도 정의당의 원내 교섭단체 달성 여부가 가장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관전 포인트라기보다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 매년 연말에 보면은 연예대상 뭐 이런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재석 같은 분 그 상 받아도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박나래 씨 개그우먼 박나래 네. 씨 상 받은 게 큰 감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일이 더 국민한테 감동 준다 생각하고요.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달성이 그 버금가는 일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현 씨.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87년에 본인이 뭐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세대가 열었던 민주화의 문을 이번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등을 통과시키면서 한 매듭을 크게 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 세대에게 바라는 것이 한번 이루어진 그것이 해소가 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그 다음엔 어떤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 건데라고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유한국당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거의 지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폐허 수준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새롭게 쌓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양쪽 그 양당을 놓고 보면 그 다음을 보여주는 쪽에게 전 더 많은 관심이 갈 것이고, 그 다음을 제시하는 정치인에게 21대가 주어질 거라고 그렇게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 네, 저는 뭐 관심 있는 지역은 PK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가 이제 PK, TK 합쳐서 12석이거든요. 이제 PK에서 과연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느냐, 과연 영남권에서 지금처럼 두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차기 대선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영남의 민심이 그 PK에 이목이 쏠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요. 세 분 모두 정치 분석 그리고 전망의 고수들이시니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미리 쪽지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제가 마무리 발언하는 동안에 그 쪽지에다가 본인 이름하고요, 1당, 2당, 3당 어디가 될 것인지, 의석수가 대략 얼마나 될 것인지 적어서 우리 김재 작가한테 주고 가시면 저희가 잘 밀봉해 놨다가 총선 직후에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 김성애 소장, 강상구 작가 세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제에서 권력의 절반은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 예산을 의결하고 법률을 만들어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국회에서 1당을 차지하는 정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다른 정당들을 끌어들여서 입법 연대를 주도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총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라는 말은 있어도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는 있어도 박근혜 행정부, 문재인 행정부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권력의 절반만 갖고 있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부를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대로 된 정당, 제대로 된 후보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21대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